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일 터키 시장 금융 불안, 여러 가지 금융 위기설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급락했고요. 특히나 코스닥의 급락세는 진정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제 하루였는데 오늘장은 그나마 좀 나은 모습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반등하고 있는데 반등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지금도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오르는데 전일 하락폭이 워낙에 코스닥이 컸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으로는 어느 정도 돌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터키 환율 리스크 재정 악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정도로 지금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진화론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북정상회담 9월 개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9월 9일 이후에 북한 쪽에다가 언제 할 것인지 맡기겠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측면까지 지금 대두가 되면서 대북 관련주들 경협주들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많이 빠진 종목들 조금씩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터키 리스크가 완화가 됐다라는 측면은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아직까지 바뀐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유럽 쪽의 금융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어떤 변수가 하나가 더 나온다면 우리 시장 다시금 무너질 수 있는 살얼음판이다라는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전기, 가스나 은행 업종 제외하면 빨간불 많이 켜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니까 몇몇 개매를 종목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반등폭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화요일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그리고 터키 리스크부터 해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윤변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터키발 리스크와 관련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부총재는 터키 악재가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국내 주가와 환율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며 금융시장 불안이 신흥국으로 번지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농산물 수급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폭염의 채소 가격 상승세가 누그러들질 않고 있습니다. 양배추가 83.5%나 뛰어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고 오이는 49%, 쪽파와 풋고추도 40%가량이 올랐습니다. 한 달 넘게 사상 요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며 밭작물은 물이 부족해 생육이 지연되고 각종 병으로 피해가 속출하며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 유가가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 물가는 7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갑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수출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2.3% 상승한 87.56으로 지난 2014년 11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특정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시각 시황 상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5%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226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11%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59포인트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48포인트대부터 2259포인트 현재 포인트 부근까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장 후반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156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매수 주체는 금융투자 쪽만 유일합니다. 외국인, 개인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폭 반등 나섰고요. 셀트리온 1%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대의 좋은 흐름들 가져갑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그리고 LG화학, 네이버 올라갑니다. 현대차는 보합권 수준까지 하락해서 다시 올라왔고요. 지금 삼성물산만이 유일하게 약보합권 유지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대모비스, KB금융, 그리고 한국전력 빠지는데 특히나 한국전력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어렵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엔 지금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3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 신한지주는 올라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761.99포인트고요. 0.84% 올라갑니다. 전일 3%가 넘게 빠졌었는데 오늘은 1%도 반등이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766포인트 장 초반에 고점 찍고 쭉 내려와서 756까지 빠졌던 지금 지수가 760포인트는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724억 원 순매수하고요. 개인, 기관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은 연기금만이 23억 원 지금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나노스까지 나노스만 하락합니다. 신라젠 상승폭 조금 더 키웠고요. 메디톡스, CJENM,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부터 포스코캠텍까지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HLB만 낙폭이 큽니다. 최근 들어서 HLB의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5%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8만 원은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이 16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8%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들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멜론부터 휴젤까지 그리고 컴투스까지 올라와 있는데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좀 빠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장에서는 3.5%나 올라가 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1130원대까지 내려옵니다. 3원 7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흐름 오랜만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어제 장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급락은 멈췄고요. 상승 쪽으로 바닥은 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락 이후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체감상으로는 좀 좋지 못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터키 관련 리스크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부터 전일 오늘까지도 여파를 좀 그래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터키 문제 잠깐만 좀 짚어보자면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 내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될 여지는 적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일단 터키 이슈가 일부 유럽권 은행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불안한 시장 환경 속에서 심리적 타격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터키 이슈는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환율 이슈로 좀 바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터키 환율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상 터키 이슈는 강달러 요인을 촉발하는 점, 그러니까 곧 이는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신흥국 환율의 약세를 야기하는 점을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는 곧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에 따른 미국 증시로는 자금이 유입, 그리고 이머징 증시에서는 자금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서 일단 이런 자금 이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도 역시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시장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는 점 등은 환율 이슈와 덧붙여서 계속 보셔야 될 이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는 좀 약세장에 진입한 점과 더불어서 일단 반등에 있어서 현금화하는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쭉 남겨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도 있습니까? 네, 일단 시장은 좀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좀 가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7월부터 오늘까지 시장 참 어려운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종목 선정이라든가 적절한 트레이딩 전략 정말 잘 쓴다면 영향이 없겠지만 사실상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대응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여지껏 힘들었으니 뭐 이제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보다는 일단 시장은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가정을 하시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이제라도 펼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터키 리스크 브릿에서 일단 보호무역주의 관련해서 말씀을 시간 관계상 포인트만 짚자면은 일단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관련 부각에 따른 여파는 바로 또 글로벌 수출 지표의 둔화로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와 다르게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과 동조화되었던 과거 흐름과는 다르게 일단 최근 들어서 탈동조화가 계속 일어나는 점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증시는 탄탄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도리어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8월, 9월 이후에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 상승까지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경기 위축에 따른 우려감 역시 증시에 대한 탄력이 둔화될 여지 또한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포인트는 우선은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선 최대한 현금화를 진행하자. 그리고 신규 투자를 좀 계획 중이다라고 했을 때는 신규 투자 금액의 일부만 좀 투자하시는 전략으로 일단 상당 기간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일단 정말 장기간 보유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 확신 있는 종목만 압축 전략으로 좀 대응하자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말로는 쉬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인 전략으로 정말 확신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만 압축하시는 전략, 그리고 그 외에 있어서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일관하시면서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망하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보자라고 지속적으로 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장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계속 약세장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내일 시장 전략은 약세장 감안하시고 대응하자를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실적 발표 계속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2분기 실적 발표 대부분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실적 발표라든가 반기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기업 혹시라도 있으면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6일까지 좀 최소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까지 만약에 안 나온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약세장 이런 점 감안하시고 휴일 이후 시장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확신인 종목만 가시는 전략으로, 그리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현금 비중 항상 쟁여두시면서 급락 시 매수,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 시장 내에서는 종가 매수 그리고 다음 날 시가 부근 매도 전략이 그래도 효율성이 있는 전략이긴 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반등이 좀 막판에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보다는 휴일 이후에 다시금 시초에 매수하시는 약간은 역전환된 전략으로 일단 내일 시장 전략에 좀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우선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전반적으로 충분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일단 통신주라든가 통신 관련 부품주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MSCI 수급 이벤트라든가 5G 관련 투자 모멘텀이 있는 통신주 가운데에서는 LGU 플러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 부품주 내에서는 RFHIC 관심 가져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약세장에 대응을 잘 하자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지표 나온 것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요. 7월 중국 성장률 지표, 연착륙 신호가 좀 나왔나요? 네, 연착륙은 정부가 추진하는 범위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하락 속도가 좀 빨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7월 산업 생산은 6% 증가에 그쳤는데요. 6월과 비교해보면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조강 생산은 호조를 보였지만 PC라든지 자동차가 부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의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 5.5%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이 6%를 크게 하회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와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또 낮은 수익성 때문에 지방의 인프라 투자가 위축이 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슈퍼라든지 백화점, 온라인 판매가 매출로 잡히는 7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8.8%의 증가에 그쳤는데요. 역시 시장 예상 9.1% 그리고 6월 달에 9%보다 둔화된 것은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경제 지표로 보면은 중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게 분명하고요. 또 하반기 성장률은 6.2에서 6.4%까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올해 성장률 목표라고 할 수 있는 6.5% 전후 달성이 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신다는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경기는 악화되겠지만 정책 배려에 의해서 또 관련 또 수혜주들이 또 부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터키 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라와 급락에 따라서 실시간 검색어가 터키 환율과 관련된 것들로 장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근본적인 터키 이런 금융 리스크의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본질부터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터키 쇼크라는 것은 대미 관계 악화, 여기에 터키 정부의 경제 운영 실기로 인해서 통화, 주식, 채권의 트리플 약세가 찾아왔는데요. 이 때문에 신흥국 통화는 물론이고 유로화라든지 주식시장으로 전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폭락하면 금리 인상과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방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외환 보유액은 현재 740억 달러 정도인데요. IMF가 권장하고 있는 적정 외환 보유액의 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부익부 빈익빈의 착취 도구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부총재, 정책위원들이 통화 방어에 나설 수 없다는 점도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한 미국과 터키 간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터키 쇼크는 신흥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로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리라화가 폭락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빠졌다라는 게 시장의 얘기고요. 정말 165원인가 지금 1리라에 하는 걸 확인을 했는데 폭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리라 같은 경우는 4, 5년 전만 하더라도 540까지 나갔는데 벌써 160까지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리라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내가 살아있는 한 금리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 금리를 낮추면은 물가 상황도 안정된다는 기이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터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을 막는 이례적인 사태로 인해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자금 유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터키와 미국 간의 정치적 갈등인데요.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 미수 사건과 관련된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랜든 씨가 구속이 되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터키의 내무 법무장관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내렸고요. 또 터키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각각 50%,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리라의 폭락의 트리거가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든슨 석방을 고집하는 것은 보수적인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반면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만 명 이상의 쿠데타 미수 사건 대상자를 체포하거나 숙청을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수세에 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미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터키 쇼크가 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국제 금융시장이 좀 놀랐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 인플레가 발생을 하고 심각해지면 금리 인상을 해야 정상인 건데 금리를 동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고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터키 정부가 내놓는 그 정책 대응책을 보면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그리고 시중은행에 그 모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런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라 폭락은 역시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인데요. 구두 개입을 비롯해서 달러가 그 매수하는 이런 그 작업들을 써야 되지만 현재 터키 같은 경우에는 리라 구입에 쓸 수 있는 실탄은 21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음 카드는 IMF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이고요. 터키 채권의 그 2,233억 달러 중에서 70%가 EU 국가의 금융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기를 연장해달라는 요청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치적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또 다른 카드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건데요. 리라뿐만 아니라 외환에 대해서 일정한 준비금 보유를 완화시키면은 외환 유동성을 공급시켜 주기 때문에 가격 변동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인 처방책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플랜 B를 터키 정부가 강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직접 예금 동결 조치를 내린다든지 자본 규제와 같은 극약 처방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시장의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선택 가능한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화해하든지 현재 17.75%의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하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봤을 경우에 실질금리가 5에서 10% 정도 돼야지 외자 유출을 막을 수 있는데요. 현재 물가 상승률이 16%인 점을 비교하면 아무래도 기준금리는 최소 22에서 최대 27%까지 올려야지만 리라화가 안정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그러면 신흥국으로 이게 전염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터키 리스크가 다른 신흥국이나 유럽의 은행들로 지금 전염이 될 확률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터키 쇼크 같은 경우에는 경제 펀더멘탈이 약한 신흥국 통화나 자산 시장에는 전염이 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어제 기준금리를 5%포인트, 그러니까 45%까지 올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 루브라, 남아프리카 랜드와 인도 루피아도 하락을 했고요. 이들 나라의 국채를 비롯해서 고수익 채권도 지금 동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위기 감염, 그러니까 프레스 존이라고 부르는데요. 97년대 그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2008년 그 리먼 쇼크보다는 못 미치겠지만 문제는 미국의 금리 정상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나라든지 그 경제 위험 요소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금 확보를 위해서 다른 포지션까지 투자가들이 그 해지에 나선다면은 아무래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신흥국의 전체 자산에도 매도 압력이 작용이 될 것으로 보시는데요. 이 때문에 당분간 대채무가 많은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한머니들 해외 투자가들의 집중 매도 포화를 피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 주식시장으로 영향이 지금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돈 빌려준 것들도 있고 주변 국가들도 지금 영향이 올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또 급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 네, 아무래도 국제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은 발생국의 대출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재무 불안이 찾아오면서 신용 위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현재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라든지 금융 측면에서 터키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터키에는 그 스페인의 빌버 비스카야 은행을 비롯해서 이탈리아 우니 크레디트 그리고 프랑스의 BNP 파리바 등이 진출되고 있는데요.
BIS에 따르면 2018년 3월 말 현재 터키의 그 대외 채무는 2,232억 달러입니다. 이 중에 스페인이 809억 달러로 가장 많고요. 프랑스가 351억, 그리고 이탈리아가 185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 3개국이 터키 대외 채무의 60%를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리라가 폭락을 하면서 터키의 위험도가 높은 유럽의 민간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신용등급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한 여기에 대미 관계까지 악화된다면 터키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적자 보충을 위해서 그 필요한 2천억 달러 정도의 자금 유입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디폴트 선언 그리고 IMF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터키 스스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상황들을 개선을 해나갈 능력이 되느냐, 방어할 부분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스스로 지금 이것들을 방어할 경제적인 펀더멘털이 됩니까? 네, 펀더멘탈은 정부 측면에서는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터키 정부의 채무는 GDP 대비해서 한 28%, 재정 적자는 GDP 대비 2% 미만이기 때문에 정부 지불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국채 디폴트 위험은 적습니다. 문제는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외화 채무 상환 부담이 크다는 점인데요. 3월 말 현재 터키의 외채 같은 경우에는 4,666억 달러 중에서 70%가 민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리라가 이미 50% 폭락했고요. 또 터키의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20.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상환 기간이 1년 미만인 민간의 단기 외채 부담에 못 이겨서 도산한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속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터키 경제는 현재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으로 인한 비용 증가, 또 정부가 가격 인상을 규제하면서 전력 그리고 주택,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오피스 쪽에서도 공급 과잉이 되면서 부동산 건설, 자재업체까지도 채무 상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분의 경제 부분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시장 참가자 분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 터키 리스크가 오래 갈 것이다, 단기성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장기적으로 좀 갈 확률이 있습니까? 네, 장기적으로 갈 확률은 없지만 단기적으로 추석 때까지는 충분히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터키 쇼크 같은 경우에는 유럽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IS 소탕 작전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요. 유럽 난민 위기가 겹쳐지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이 직접 나서서 장기화되는 것은 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리라 폭락을 멈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매도 압력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생각을 갖고 있다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을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고요. 대통령이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형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그리고 해외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는 경제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미국과의 대립이 해소돼야 되는데요. 중간 선거를 의식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 목사 석방을 위해서 강경책을 쏟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터키 쇼크는 장기화되지 않겠지만 터키가 미국의 정치적인 그 음모 그리고 항복하지 않겠다는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는 한 여름철 한철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추석 때까지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터키 쇼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은 영향이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터키 노출도가 높은 유럽 민간은행의 신용 불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계적인 은행주들에 대한 리스크 회피 현상 그리고 주가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세계 증시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터키에 대한 노출도가 낮고요. 또 현지 생산 비중도 좀 낮기 때문에 무역 전쟁 정도의 그 충격은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터키 리라 폭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터키산 그 가죽 제품이라든지 제공품과 같은 특산품에 대한 수입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또 터키의 그 명품을 수입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터키산 원자재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 신청도 제도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좀 걱정스러운 점은 터키 쇼크가 멕시코 페소, 남아공 랜드화 등으로 좀 전염이 계속이 된다면 신흥국 통화 전반의 교란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제 직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것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저렴한데 지금 투자해놓고 좀 시간의 싸움에서 기다린다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지금 터키 리라에 손대는 것은 도박과 같은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터키 리라가 하락이 어디서 멈출 줄만 안다면은 리라 표시 정기 예금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환차익뿐만 아니라 1년 금리가 17%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게 보는 이유는 터키의 물가가 올해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터키 리라의 상대적 구매 평가는 20% 정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17%의 고정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투자 시에는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피상적으로 보면은 고금리나 환율 절하만 보고 리라가 싸다고 판단하시면 투자의 그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터키의 경상수지가 GDP 대비해서 4~5% 적자이기 때문에 해외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데요. 이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리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외적인 긴장이 시장에 과민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터키와 같은 고금리 통화는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 금리가 높을 때 리라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용도가 높은 국제금융기관이 발행한 터키의 중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그 기본 원칙과도 맞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라화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중점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는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